러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2000년 집권 이후에 가장 그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체 어느 분야일까요? 국방력. 예, 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한 러시아군의 재건이었습니다. 러시아. 예. 이를 위해서 푸틴은 좋아진 경제 상황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재정적 여유분을 국방비로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소련 해체 당시만 해도 그 군사 장비는 노기슬도록 방치되었었고 새로운 무기 설계와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이 끊긴 지 오래가 돼서 아주 형편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푸틴이 집권하면서 대대적인 러시아군 개혁 작업이 시작됩니다. 푸틴은 사단수를 줄이고 징집병과 직업군인을 위한 훈련을 분리해서 특화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 급여를 늘리고요. 군사교육에 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많이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푸틴이 개혁한 러시아 군대의 규모는 슬림화됐지만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상시 대응근 체제로 바뀌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것에도 집중 투자를 했는데 어떤 것이었을까요? 핵무기 개발? 예, 바로 핵무기였습니다. 러시아의 핵 전력은 푸틴의 취임과 함께 큰 변화가 생기는데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 국가들이 핵 공격을 받거나 핵 공격 위협이 있을 경우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핵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죠. 아니 심지어 푸틴의 경호원이 뭐 핵과 관련된 걸 들고 다닌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최근 푸틴이 다니는 곳곳에 그 경호원들이 주변에 뭘 들고 다니면서 화제가 됐는데, 근데 그게 바로 핵 가방이에요. 핵 가방? 네, 그래서 그 가방 안에 핵 버튼 그리고 핵 공격 암호 이런 것 다 문서가 들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진짜 핵 가방이라는 걸 들고 다닌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경제력, 군사력을 비롯해서 주요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벌인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푸틴의 확고한 이미지가 또 한 번 러시아인들의 취향을 저격했죠. 체첸 전쟁 때 직접 전투기를 몰고 온 것을 비롯해서 푸틴은 곳곳에서 자기가 얼마큼 강인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런 마초적인 모습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뭐지? 아 유도. 검은띠. 이거도 되게 아 유명해요. 맞아. 예. 저거 유명하죠. 항상 겨울에 하는 게. 네. 맞아요. 평소에 저런 마초스러운 그런 기사 사진을 많이 접했던 것 근데 같아요. 러시아 국민들이라면 뭔가 이 사람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특히 저 영하 수십 도의 기온에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사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제가 시베리아 이르쿠스크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건강해지고 한 해 동안 애군이 없다. 이런 감기도 안 걸린다. 예, 믿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상의를 입지 않고 말을 타는 모습이라든지 터프가이처럼 하리 데이비슨을 타고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신이 이런 이미지를 계속 추켜 세우는 게 예. 이전 집권했던 그 옐친에 상반되는 모습을 그렇죠. 하려고 예, 하는 건가요? 단순히? 예, 러시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에게 강력하고 강인한 지도자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지형적으로 산맥이라든지 큰 강이 있어야지 외적을 막아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탁 트인 벌판에서 살면서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외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이렇게 그 푸틴은 새로운 러시아 건설과 함께 자기의 마초적 이미지로 러시아 국민들에게 여느 셀럽 못지않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와 인기에 힘입어서 푸틴은 2004년 대통령 선거 재선에서 71.3%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Клянусь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важать и охранять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человека и гражданина. 그런데 그 푸틴이 재집권하면서 러시아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사이에 옛 소련 소속이었던 주변 국가들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뭐죠? 그 2004년에 그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동유럽 국가 그리고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 7개국이 같은 날짜에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푸틴이 또 그 주변국들의 나토 가입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이능가하죠. 그렇습니다. 푸틴은 한때는 그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었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푸틴은 비록 냉전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미국이 세력 확장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공작을 벌이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일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입지가 커지는 것을 푸틴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Уважаемый. Мы видим все большее пренебрежение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ми принцип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Процесс натовского расширения не имеет никак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модернизации самого Альянса или к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Европе. Наоборот, это серьезно провоцирующий фактор, снижающий уровень взаимного доверия. Больше того, отдельные нормы, да по сути чуть ли не вся система права од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режде всего, конечно,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перешагнула свои национальные границы и, по сути, во всех сферах, и в экономике, и в политике, и в 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е навязывается другим государствам. Ну, кому это понравится? Кому это понравится? As an old Cold Warrior, one of yesterday's speeches almost filled me with nostalgia for a less complex time. Almost. Many of you have backgrounds in diplomacy or politics. I have, like your second speaker yesterday, a starkly different background, a career in the spy business. And I guess old spies have a habit of blunt speaking. 나토의 팽창은 심각한 도발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배하는 일극 체제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국에 대한 불만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날의 연설은 그 푸틴으로서는 일종의 그 선전포고와도 같은 연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국들의 나토 가입으로 그 미국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점점 커져가는 중에 마침내 그 푸틴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지아 침공 후에 그 푸틴 지지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8%까지 치솟으면서 그 푸틴의 세 번째 그 대권에 영향을 미쳤던 셈이죠. 마찬가지로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도 푸틴의 지지율은 반등합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무슨 침공할 때마다 지지율이 엄청 올라가네요. 예. 조지아 침공 후에 그 지지율이 88%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다시 2012년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고 당시 유가가 하락하고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러시아 경제가 이제 공경에 처한 상황이었는데
크림반도 병합을 본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또 80%가 넘는 절대적 지지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 공식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르지 않나요? 러시아 안에서는 인기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전인 올해 1월에 그러니까 푸틴의 지지율이 69%였는데 전쟁이 일어난 뒤 3월에는 83%까지 이제 상승했죠. 그냥 뭐 전국 온 국민 다네. 러시아 국민 압도적인 다. 지지를 받으니까. 그리고 푸틴은 이런 러시아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바탕으로 일찌감치 본인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 둡니다. 2008년에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요. 이 법이 2012년 대선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0년 개헌헌법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연임과 관련 없이 2회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개헌헌법에 따르면 푸틴은 더는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개헌 이전의 대통령 수행 횟수는 백지화 된다는 것입니다. 리셋된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반전이 없다면 푸틴이 84살이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야, 예. 거의 종신이네요. 푸틴이 러시아인들의 이런 지속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숨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 예. 통제를 하나요? 그렇죠. 실제로 푸틴은 집권 내내 언론을 아주 강압적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영 언론사들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민영 언론사들을 압박하거나 그 영향력이 클 경우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아예 해체해버리고 국영화하는 수순을 밟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미디어 재벌 구신스키를 체포한 일이었는데요. 당시 푸틴 정부는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던 방송국인 엔테베라고 하는 방송국이 푸틴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이 엔테베를 소유한 구신스키의 비리 조사에 착수했고요. 그 결과 약 $10,000,000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푸틴 정부는 국영 기업을 통해서 엔테베를 인수했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지금도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지금은 너무 강해졌죠. 오히려 더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언론사들은 다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해외 언론사들은 다 막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SNS도 뭐 얼굴책이나 뭐 인별이나 이런 게 다 막아놨고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하거나 뭔가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언론사를 다 막고 있고 배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가 길을 막아버린.